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지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9번째, 원자번호 9번, 플루오린입니다. 우리에게는 불소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친숙한 원소인 플루오린, 가장 높은 반응성을 갖는 원소인 만큼 위험하기도, 반대로 유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플루오린의 특별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플루오린 광석의 첫 사용은 1500년대 독일의 광물학자였던 게오르기우스 아그리콜라의 저서 데레 메탈리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용융점을 갖는 일부 광석들을 낮은 온도에서 녹도록 돕는 결정질 물질의 예시로 흐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형석을 플로레스라 불렀습니다. 이후 플루오스파로 불리던 형석은 지금은 플루오린 광석이라는 의미 그대로 플로라이트라 불리며 칼슘과 플루오린으로만 이루어진 광물입니다. 형석 외에도 몇 종류의 유용한 광석이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인외석에 플루오린이 추가적으로 함유된 불소 인외석, 그리고 알루미늄과 플루오린이 주성분으로 과거 플루오린 추출과 함께 알루미늄 정연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얼음처럼 생긴 광석이라는 의미의 빙정석이 대표적입니다. 플루오린 혹은 형석에서 유래한 두 가지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외선 등 높은 에너지의 빛을 흡수해 밝고 선명한 가시광선을 내는 형광 현상입니다. 형광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듯 형석에 투명하지 않은 유백광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형석의 자외선을 쪼이면 밝은 색상으로 빛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루오린 발견의 단서이기도 했던 유리와의 화학 반응입니다. 광석에 함유된 많은 원소들을 분리하는 가장 첫 단계는 황산이나 질산과 같은 강한 광물산과의 화학 반응입니다. 형석 또한 강산 처리를 통해 숨겨진 원소를 분리하려는 도전이 시작되었는데 일반적인 광물과는 다르게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1670년 독일의 유리세공인 하인리 슈바나르트는 형석을 강산으로 처리했을 때 착용하고 있던 안경 렌즈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김이 서리는 등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영구적인 렌즈 손상이었으며 이로부터 무언가 유리에 작용하는 물질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흔히 불산이라고도 불리는 플루오린과 수소산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플루오린과 수소산은 규소 물질들과 반응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특히 유리의 기본 성분인 이산화규소와 화학 반응을 통해 플루오린화 규소를 만들고 계속되는 반응으로 물에 녹아 씻겨나갈 수 있는 플루오린화 규소산으로 변화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산성 물질도 유리를 간단히 녹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플루오린화 수소산은 산성도가 아닌 화학적 반응성으로 유리를 녹이는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애칭을 통해 문양이나 불투명도를 높인 유리를 만들기도 하고 복잡한 구조의 유리 소자를 제작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무엇보다 규소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첨단 소자 중 하나인 반도체 제작에도 사용됩니다. 표면을 깎아내는 성질은 같은 산성 물질이어도 확연히 달라지니 플루오린이나 수소산의 쓰임새는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플루오린을 분리해낸 것은 누구일까요? 억울하게 산소 최초 발견자의 명예를 놓쳤던 스웨덴의 화학자 칼 비렐름 셸레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셸레 역시 형석과 황산의 화학 반응을 연구하고 있었으며 이로부터 산성물질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해 형광산이라 이름 붙입니다. 정확히 어떤 원소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산이라는 사실 정도는 확증한 셈이죠. 이후 프랑스의 물리학자이자 전류의 단위 암페어의 기원이 되었던 앙드레 마리 앙페르는 발견된 산이 염화수소산, 즉 염산과 아주 비슷한 형태인 것이라 실험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 사실은 당대 저명한 화학자이자 원소 발견 전문가 험프리 데이비경에게 편지를 통해 전달되며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플루오린의 분리는 프랑스의 화학자 앙리 무화상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무화상은 백금과 이리듐 합금을 사용할 경우 플루오린에 의해 부식되지 않고 추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이를 통해 오랜 노력 끝에 최초로 플루오린을 분리합니다. 무화상의 연구 노트에는 공기와 염소의 중간 정도 색상으로 확인된다는 플루오린의 모습을 그려두기도 했습니다. 플루오린 분리는 너무나 어려운 난이도였기에 무화상은 이후 노벨상 수상에 명예를 얻습니다. 무화상의 실험 노트처럼 플루오린은 연노란색의 기체입니다. 물론 극저온으로 냉각하면 액화시킬 수 있으며 역시나 연노란 색상을 갖습니다. 플루오린 분리와 발견이 어려웠다는 것은 모든 원소 중 발견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따라
플루오린 순교자라는 집단마저 있었던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앙페르의 편지를 받고 연구에 돌입했던 험프리 데이비경은 플루오린이나 수소산 증기를 쐬어 눈과 손가락에 꽤나 큰 부상을 입고 연구를 중단합니다. 붕소 발견의 주인공이었던 게일 리삭과 테나르 듀오 역시 사이좋게 플루오린이나 수소산 증기로 부상당합니다. 제롬 니클스는 증기 흡입으로 사망했으며 폴 루엣 역시 사망합니다. 형제 화학자였던 조지 녹스는 부상을 입었고 토마스 녹스는 죽기 직전까지 몰리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화학자들이 플루오린 발견에 도전하고 실패했으며 최초의 성공자가 앙리 무화상이었던 만큼 그 발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장 지독하고 짐승 같은 원소라 불렸던 것이 플루오린입니다. 플루오린의 문제는 높은 반응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반응성이란 무엇이라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물질인 소금을 만들기 위해 1족 원소인 소듐과 17족 원소 염소가 화학 반응한다 가정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에 실제로 참여하는 가장 바깥쪽, 즉 최외곽 전자는 소듐에게 1개, 염소에게 7개가 존재합니다. 8개의 전자를 채우는 옥텟 규칙이 유명하지만 굳이 숫자에 집착하지 않아도 전자 껍질이 가득 차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소듐은 1개의 전자를 잃어버리며 일가 소듐 양이온으로 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처럼 금속은 전자를 잃어버리며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고 싶어 하는데 금속의 반응성이 이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반대로 염소는 1개의 전자를 얻어 모든 자리를 채우며 일가 염화 이온으로 변하고자 합니다. 비금속 원소인 염소의 높은 반응성은 어디인가에서 전자를 빼앗아오고 싶어하는 성향으로 표현됩니다. 이 둘을 함께 고려한다면 전자가 가득 차 있는 18족 귀족기체가 되기 위한 금속과 비금속들의 화학 반응인 셈입니다. 금속은 전자를 잃어 산화되고 싶으며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 환원되고 싶습니다. 그 정도가 바로 반응성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금속들은 주기율표의 좌측 하단으로 갈수록 그 경향이 높아지며 비금속은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높아집니다. 귀족기체를 제외한 최우상단의 원소, 바로 플루오린입니다. 플루오린은 가장 반응성이 높은 원소입니다. 플루오린의 반응성은 가장 반응성이 낮은 18족 원소들과 비교하며 두드러집니다. 헬륨부터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라돈까지의 귀족 기체들은 그 무엇과도 반응하지 않으려는 고고한 귀족 원소들입니다. 귀족을 잡는 것은 역시나 매우 높은 반응성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민중봉기입니다. 반응성이 높아 화학 반응을 잘해 염을 만드는 원소들이라는 할로젠에 속한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은 반응성이 높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기율표를 최대한 간략히 변형시킨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족기체와 그 옆에 할로젠 이전에 기본적인 유기화합물들을 형성하는 핵심인 비금속 원소들, 반도체의 주재료인 준금속,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금속 원소입니다. 플루오린은 정말로 귀족기체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처음 예측한 것은 위대한 과학자 라이너스 폴링이었습니다. 폴링의 업적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2번이나 단독 노벨상을 수상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깨지지 않은 기록이죠. 폴링 역시 스승이 있습니다. 역시나 위대한 물리학자였던 아르놀트 조머펠트와 닐스 보어입니다. 폴링의 몇 가지 업적을 이 기회에 간단히 소개한다면, 먼저 고체 결정 구조에서 안정함을 예측하며 어떤 구조가 이루어질지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이온 화합물 구조 예측 이론인 폴링의 법칙입니다. 화학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우긴 하지만 아마 폴링의 법칙이라는 명칭까지 자세히 배운 학생은 없을 겁니다. 화학 결합 이론의 핵심인 원자 오비탈의 혼성과 벤젠 구조 등에 자주 등장하는 공명 구조 역시 폴링의 작품입니다. 폴링은 생화학자이기도 했는데 알파나선이나 베타 병풍이라 불리는 단백질의 2차 구조, 그리고 효소 작용에서 전이 상태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겸형적혈구증을 밝혀내기도 했죠. 그 외에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대발견들을 뒤로하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 음성도입니다.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라 아주 간단히 요약될 수 있는데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가 매우 높으며 이 때문에 반응성도 높아 커다란 귀족기체 원소들과 화합물을 이룰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논 테트라플루오라이드나 헥사플루오라이드 등입니다.
제논 외에도 모든 귀족 기체들은 플루오린과 화합물을 형성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플루오린보다는 못하지만 염소나 브로민, 아이오딘 등도 일부 조합에 대해 가능하죠. 특히 제논 테트라플로라이드는 실제 고체 결정까지 분리되어 관측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제논과 플루오린이 따로따로 있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하다는 것뿐이지 열이나 빛이 가해지면 금방 붕괴합니다. 하지만 뭔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육불화황 기체는 안정하고 무해해 유용합니다. 위험한 플루오린이라도 화합물을 만들고 나면 확보된 안정함으로 오히려 유용하게 사용되곤 합니다. 육불화황은 워낙에 무거운 기체여서 공기나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높은 밀도를 갖습니다. 그 위에 알루미늄 포일이나 종이로 접은 배를 띄우는 실험 영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망막 박리 복구 시술에서 망막 구멍을 맞는 플러그 기체로 사용되기도 하며 초음파 영상의 조형제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플루오린의 가장 유명한 사용처는 역시나 치약입니다. 설탕 함유 식품 섭취로 구강 내 산성도가 증가하면 세균에 의한 바이오필름이 생겨납니다. 치아에 존재하는 작은 구멍들을 통해 산성물질이 점차 치아 성분을 녹여나가게 되는데 불소함유 치약을 사용하면 내부 환경에서 광물화가 이루어져 치아 인외석 구조를 재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가 높아 국가에 따라서는 수돗물에 불소 처리를 해서 국민 전체의 치아 보건을 향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의 쓰임새는 의약품입니다. 플루오린 함유 약을 하나씩 나열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재 판매되는 전체 약품의 20%가 플루오리나 분자들이며 플루오리나 약품의 약 30%가 블록버스터급 매출을 노리는 유명 약이라는 사실은 플루오린의 특별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닌 완전한 화학적 원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물의 활성 성분에서 탄소 수소 혹은 탄소 산소 결합을 탄소 플루오린 결합으로 대체하면 일반적으로 대사 안정성이 높아지고 표적 분자에 대한 결합이 증가하며 약물의 효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막 투과성이나 종양 특이적 표적 전달 시스템과 결합해 약물의 유효성이 증가하면 암세포를 치료하는 화학요법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보다 암 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차세대 플루오리나 항암 약물 테스트 결과 플루오린이 포함된 약물은 다양한 암 줄기세포에 대해 몇 배나 더 큰 활성이 있었고 기존 항암제들보다 더 나은 안정성을 보이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어쨌든 플루오린의 가장 유명한 화합물은 산입니다. 산은 수소 양이온을 내놓는 정도를 기준 삼아 강산과 약산으로 나뉘죠. 강산은 우리가 여러 번 들어본 황산과 질산을 포함해 과염소산, 그리고 염산의 다른 이름인 염화수소산, 또한 브롬이나 수소산과 아이오디나 수소산 정도로 대략적으로 구분됩니다. 이들은 모두 튼튼한 갈색 유리병에 담긴 채 실험용으로 판매됩니다. 약산은 더욱 여러 종류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플루오리나 수소산이 약산으로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같은 할로젠 원소들로 이루어진 산 중 플루오리나 수소산만이 약산입니다. 약산들 역시 유리 용기에 담겨 판매되지만 플루오리나 수소산은 유리를 녹이는 물질이었기 때문에 플라스틱 병에 넣어둡니다. 약산이지만 여러모로 강한 물질이 바로 플루오리나 수소산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파괴력은 플루오리나 수소산이 웬만한 강산들보다 거대합니다. 피부나 조직에 대한 화학 화상만을 일으키는 다른 강산 물질들과는 달리 플루오리나 수소산은 피부 화상보다는 내부 흡수와 손상을 유발합니다. 피부를 통과해 체내로 유입된 플루오린 음이온들은 몸속에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과 결합해 광물화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경 자극도 교란되고 온갖 문제가 발생하며 체내 석회질 물질인 뼈를 녹일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킹 배드에서 플루오리나 수소산을 적당히 방독면만 쓰고 편하게 사용하는데 저랬다가 노출된 피부 등으로 증기가 흡수되어 죽기 딱 좋습니다. 피부 면적이 많을수록 조심해야겠죠. 위험도와 별개로 산의 세기는 해리를 통해 수소 양이온을 내놓는 정도로 비교 가능합니다. 숫자가 너무 크거나 작기 때문에 편리한 비교를 위해 산성도를 pH로 환산하듯 마이너스 로그를 씌워 pKa라는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pKa가 더 작은 값일수록
더욱 강한 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염화수소산이나 브로마수소산, 아이오디나 수소산은 모두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0 범위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산성 물질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플루오린이나 수소산은 단 3 수준에 불과하며 심지어 양수입니다. 그 이유는 수소결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소결합에는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이름만 봐도 예상할 수 있듯 수소입니다. 두 번째는 수소가 만들 공유결합에서 전자를 싹싹 긁어와 수소를 전자 결핍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원소입니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을 전기음성도라 부른다고 했으니 전기음성도가 낮은 수소와 그에 비해 전기음성도가 무지막지하게 높은 원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과학기술 발전을 이용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하나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수소결합은 실존하는가? 8하이드록시퀴놀린이라는 분자를 통해 수소결합을 편리하게 관찰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구조를 살펴본다면 전자를 잡아당기는 능력이 뛰어난 산소가 전기음성 원소로서 수소와 결합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수소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누구든 전자를 주었으면 하는 상태죠. 이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전기음성 원소인 질소가 존재합니다. 8하이드록시퀴놀린 분자들을 비접촉 원자힘 현미경으로 스캔했을 때 우리는 명확한 분자의 고리 모양과 결합, 그리고 일반적인 공유결합보다는 많이 희미하지만 확실히 무언가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수소결합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라이너스 폴링의 전기음성도를 기준으로 봤었지만 전기음성도 역시 계속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비교적 원자 크기가 커져 전자의 집약이 떨어지는 3주기 원소부터는 수소결합을 만들 수 없으며 약 2.1에서 2.2의 전기음성도를 갖는 수소보다 확실히 더 높은 값을 갖는 것은 질소, 산소, 플루오린 셋뿐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탄소 이야기에서 이 외의 수소결합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다른 수소결합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수소결합은 질소, 산소, 플루오린에 대해 확실히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끓는 점이나 녹는 점과 같은 경향성을 살펴봤을 때 저 세 원자가 수소와 연결된 형태를 갖는 물질만이 기이하도록 높은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자끼리 서로 잘 얽혀 있으니 쉽게 날아갈 수 없는 셈입니다. 수소결합은 고전적인 정전기 상호작용으로 해석되거나 상호작용이 충분히 강할 경우 공유결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수소결합인 플루오린을 기준으로 한다면 FHF의 형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수소결합이긴 한데 수소결합이라기엔 너무 강한 결합, 우리는 이를 하이브리드 공유 수소결합이라 부릅니다. 확실히 밝혀진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구분이 가능했던 것은 하이브리드 공유 수소결합의 강도는 몰당 45.8kcal로 일부 공유결합보다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보통 수소결합은 몰당 약 1에서 3kcal를 가지기 때문에 플루오린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종류의 수소결합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플루오린이 사용된 독특한 물질 중 하나는 테플론이라고도 불리는 소수성 코팅 고분자 물질입니다. 테플론은 화학기업인 듀퐁에서 만든 제품명이며 화합물 이름으로는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을 줄여 PTFE입니다. 물리학에 뉴턴이 있다면 화학에는 라부아지에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라부아지에와 연결됩니다. 라부아지에의 제자였던 이레네 듀퐁이 라부아지에의 처형 이후 미국으로 넘어가며 만든 기업이 듀퐁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듀퐁에서 여러 연구가 이어지던 중 냉매가스 물질을 만들기 위해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단량체가 들어있는 가스통에서 이상한 사실을 로이 플렁킷이 발견합니다. 분명 사용량이나 무게로 보면 남아있어야만 하는데 내부 기압은 이미 모두 사용된 것으로 측정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까지는 단순히 가스통을 교환하고 끝냈지만 플렁킷은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된 것은 하얀색 고체 물질로 뒤덮인 가스통 내벽이었습니다. 고분자 중합이 이루어져 PTFE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PTFE의 사용은 급격하게 탄력받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테플론으로 코팅된 알루미늄 펜이라는 테팔입니다. 달라붙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PTFE도 고분자 유기물인 만큼 기름이나 음식조차 없이 고온으로 계속 가열한다면 코팅이 분해되어 증기로 우리에게 유입됩니다.
이 증기를 마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테플론 열이라 불리는 증상이 있는데 감기에 걸린 것처럼 띵하고 열이 나며 얼굴이 화끈거리는 느낌을 한동안 받게 됩니다. 만약 조리를 오래 하고 그런 경험을 했다면 단순히 열에 오래 노출되어서일 수도 있지만 테플론 증기가 발생했을지도 모르니 환기를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플론은 수많은 플로린으로 인해 응집도가 높은 표면이 됩니다. 강산성 물질에 넣어도 녹지 않고 고열이 아니면 분해되지도 않으니 수술용 봉합실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테플론을 섬유 형태로 가공한 물질은 고어텍스라는 방수천입니다. 하지만 테플론을 비롯한 플로리나 고분자의 너무나 뛰어난 안정성은 영원히 분해되지 않고 자연에 남아있는 포에버 케미컬이라는 악명을 남겼습니다. 자연스레 조금씩 섭취되는 포에버 케미컬은 간 손상과 비만을 일으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합니다. 심지어 신장이나 고환암 등 다양한 암의 발병률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플로리나 고분자 사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협약이 진행되어 환경과 보건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재미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PTFE를 염기성 조건에서 칼슘과 함께 고온 처리하면 다시 한번 형석으로 광물화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원소들과 달리 이제껏 플로린은 어떻게 만들어졌을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죠. 의외로 낮은 원자 번호에 비해서 평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와 천체화학 이야기를 조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밤하늘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별자리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리온 자리는 유독 간단합니다. 카파에서부터 알니타크, 베텔기우스, 메이사, 벨라트릭스, 민타카와 알닐람, 그리고 리겔로 이루어지는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내부에 있습니다. 오리온 트라페지움이라는 사다리꼴 모양의 부위와 그 주변에 오리온 분자 구름들이 부딪히는 곳을 오리온 바라 부릅니다. 우주에서 가장 찾기 쉬워야만 하는 원소는 일반적으로 무려 75%를 차지하고 있는 수소입니다. 하지만 수소만으로는 전자기파 신호가 약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를 추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결합체를 이뤄 함께 거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리온 바와 같은 고에너지 환경에서는 탄소들이 이온화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플로린이나 수소산 분자를 추적하는 것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플로린은 수소와 결합하는 성질이 매우 강한 원소였으며 플로린 역시 별의 활동이 활발한 곳에 속속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플로린은 높은 반응성으로 인해 모두가 광물 형태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플로린은 실제로는 생각보다 흔한 원소가 아닙니다. 태양계를 구성하는 낮은 원자 번호 원소들의 비율을 살펴본다면 탄소부터 마그네슘까지의 원소들은 수십에서 수천의 비율로 분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플로린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인 만큼 플로린은 적은 양으로 유명한 소듐보다도 24분의 1이며 탄소 기준으로는 무려 48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플로린이 평범한 별의 핵융합으로 만들어졌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플로린 생성의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로 추측되었습니다. 유형 2 초신성의 네온 원자 연소 중 중성미자와의 충돌에 의해서 혹은 태양 질량 40배 이상을 가지며 매우 짧은 수명을 갖는 볼프-레이의 별의 태양풍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등 가설은 여러 가지였지만 유력한 하나의 방식은 최근까지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생성 방식이 한정적이고 반응성도 높으니 의외로 존재량이 적은 원소입니다. 최근 120억 강년 떨어진 NGP-190-387의 가스구름에 플로린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제껏 중 가장 멀리에서 발견된 것으로 빅뱅 이후 불과 14억 년 지난 시점의 정보입니다. 현재 우주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10%에 불과하죠. 이 발견의 의미는 보편적으로 수십억 년의 수명을 갖는 보통 별들과 다르게 매우 짧은 수명을 갖는 거대 항성의 폭발로 플로린이 흩뿌려졌다는 것이며 볼프-레이의 별이 플로린을 만드는 주된 공장이라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플로린으로 우주를 봤지만 이번에는 우주로 플로린의 시작을 확인한 셈입니다. 결론입니다. 플로린은 가장 반응성이 높은 비금속 원소입니다. 발견과 분리 과정이 매우 어렵고 위험했던 만큼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원소입니다. 비교적 흔한 낮은 원자 번호의 다른 원소들과는 달리
우주에서 가장 특별하게 탄생하는 원소이며 존재량도 예상외로 적은 원소입니다.